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차리고 설거지까지 끝내고 이제 겨우 숨을 돌리려던 참이었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오늘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려던 그 순간 안방문이 열립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집안 행사 있잖아. 음식은 당신이 좀 다 해주면 안 될까? 어머니가 당신 손맛 좋다고 하시더라. 그녀는 잠시 망설입니다. 사실 요즘 몸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어깨는 돌덩이처럼 굳었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미안한 얼굴로 말합니다. 미안한데 이번 주말은 나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변합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안 내는 것도 아닌 그 애매한 톤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가 남이야? 가족 행사인데? 그리고 한마디를 더 얹습니다. 됐어. 내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하든 알아서 할게.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문이 쾅 닫히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스르륵 닫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조용한 문소리가 천둥보다 더 크게 가슴을 때립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계속 맴돕니다. 내가 너무했나? 분명히 몸이 아픈 건 사실이었습니다. 분명히 쉬어야 하는 것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정당한 거절을 했는데 죄를 지은 사람처럼 가슴이 무거울까요? 왜 거절한 쪽이 밤새 뒤척이고 요구한 쪽은 코를 골며 잘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식탁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주말에 내가 음식할게. 방금 이 장면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셨나요? 남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친정 어머니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다 큰 자녀일 수도 있고 30년 지기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구조는 똑같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상대는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거나 침묵하고 그러면 나는 죄책감에 무너져서 결국 들어주고 그리고 혼자 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참으면 조용하니까. 이상하게도 이런 일은 낯선 사람과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 좀 도와줘. 안 도와주면 너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코웃음을 칩니다. 그런데 가족이 똑같은 말을 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절이 어려울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일수록 거절한 후에 죄책감이 클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메커니즘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이 구조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적 협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협박이 작동하는 방식, 협박이 쓰는 4가지 가면, 왜 하필 당신이 표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오는지까지 순서대로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만 미리 약속드릴게요.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 당신이 드디어 용기를 내서 선을 긋기 시작했을 때 상대방이 보이는 아주 이상한 행동 하나를 말씀드릴 겁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 단계에서 무너집니다. 역시 내가 잘못했나 봐 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사실 그 이상한 행동은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뒤에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걸 모르고 선을 그으면 10중 8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날 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보시죠. 다시 그 거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편이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래? 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간 직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정확히 3가지 감정이 거의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무서움이었습니다. 이러다 며칠 동안 말 안 하면 어떡하지? 집안 분위기 또 얼어붙으면 어떡하지? 시댁에 가서 내 흉을 보면 어떡하지? 거창한 공포가 아닙니다. 관계가 틀어질지 모른다는, 분위기가 깨질지 모른다는 그 서늘한 예감. 그게 첫 번째 감정입니다. 두 번째는 미안함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인데, 가족 행사인데, 아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다들 그렇게 살잖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저버린 것 같은 느낌.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은 무거움.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깊고 가장 아픈 감정. 내가 나쁜 사람 같다는 느낌. 이기적인 아내, 모진 며느리, 정 없는 엄마. 거절 한 번 했을 뿐인데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 그 느낌 말입니다. 무서움, 미안함, 죄책감. 이 3가지가 동시에 마음을 덮으면 사람은 판단력을 잃습니다.
분명히 내 몸이 아픈 게 사실인데, 분명히 내 거절이 정당한데, 그게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세 감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장면 하나를 더 보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엔 부부 사이가 아니라 모녀 사이입니다. 98의 딸에게 70이 넘은 친정어머니가 전화를 겁니다. 이번 일요일에 김장할 건데 와서 도와라. 딸은 달력을 봅니다. 그 일요일은 몇 달 전부터 잡혀있던 딸 본인의 건강검진 날입니다. 재검 통보를 받고 큰맘 먹고 잡은 날짜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엄마, 그날은 나 병원 가는 날이야. 다음 주에 가서 도와드리면 안 될까? 수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 그래? 늙은 애미 혼자 하지 뭐.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전화는 그렇게 끊깁니다. 자, 이제 딸의 마음속을 슬로우 모션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직후 5초 안에 세 가지 감정이 순서대로 점화됩니다. 먼저 켜지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엄마가 김장하다가 허리라도 다치시면 어떡하지? 동생들한테 전화해서 내 흉을 보시면 어떡하지? 이러다 엄마랑 멀어지면 어떡하지? 두려움은 항상 미래형으로 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머릿속에서 생생한 영상으로 재생되죠. 그리고 그 영상 속 모든 비극의 원인은 항상 나입니다. 두려움이 켜지고 나면 곧바로 의무감이 점화됩니다. 그래도 엄마잖아. 평생 고생하신 분이잖아. 딸이 돼서 김장 하루를 못 빼주나. 옆집 김씨네 딸은 매주 온다던데? 의무감의 특징은 항상 나면이라는 자격 조건의 형태로 온다는 겁니다. 딸이라면, 아내라면, 엄마라면, 며느리라면 그 자격을 유지하려면 치러야 할 값이 있다고 속삭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거운 죄책감이 점화됩니다. 늙은 엄마를 혼자 일하게 두는 딸이라니. 나는 어쩌다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 됐을까? 두려움이 미래를 공격하고 의무감이 역할을 공격한다면 죄책감은 존재를 공격합니다. 내가 한 행동이 나빴다가 아니라 너라는 사람이 나쁘다로 번지는 거죠. 그래서 셋 중에 가장 아프고 가장 항복을 잘 받아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날 밤 딸은 병원에 전화해서 검진을 미룹니다. 재검인데도요. 그리고 일요일에 친정에 가서 하루 종일 배추를 절입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하죠. 그래, 역시 큰딸밖에 없다. 자기 건강검진을 미루고 받은 그 칭찬이 달까요? 미국의 심리치료사 수전 포워드는 25년 동안 상담실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멀쩡하고 똑똑하고 사회생활도 잘하는 사람들이 유독 특정한 한 사람 앞에서만 바보가 된다는 거였죠. 회사에서는 수백억짜리 계약을 협상하는 사람이 집에 가면 어머니의 한숨소리 한 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포워드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감정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움, fear, 의무감, obligation, 죄책감, guilt. 그리고 이 세 단어의 머리 글자를 따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가 막힌 장면이죠. 왜냐하면 이 세 감정이 하는 일이 정확히 안개가 하는 일이거든요. 안개는 사람을 때리지 않습니다. 다치게 하지도 않습니다. 안개가 하는 일은 단 하나, 시야를 가리는 것입니다. 안개 속에서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뭐가 진실인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내 거절이 정당했나? 아니면 내가 이기적이었나?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한 건가? 아니면 내가 야박한 건가?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건가? 안개 속에서는 이 질문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쉬운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냥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면 안개가 걷히니까요. 상대가 다시 웃고 분위기가 풀리고 내 죄책감도 사라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이 안개를 피우는 사람이 반드시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상대를 두둔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오늘 이야기가 전부 내 남편은 악마였구나, 우리 엄마는 괴물이었구나로 흘러가 버리고 그건 사실도 아니고 도움도 안 됩니다. 감정적 협박을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도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길들여졌고 원하는 걸 얻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배웠고 그래서 숨쉬듯 자연스럽게 그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건 협박이 아니라 그냥 가족끼리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핵심인데요.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운전자가 졸음운전인 줄 몰랐다고 해서 치인 사람의 뼈가 안 부러지는 게 아니듯이요. 상대가 악의 없이 한 말이라도 그 말이 25년 동안 매일 당신의 마음을 베어왔다면 그건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상대를 악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에는 이름을 붙이고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상 초반에 던졌던 질문 하나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안개가 강력할까요? 길 가던 남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면 웃어넘기면서 왜 가족이 같은 말을 하면 무너질까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잔인합니다. 협박이 성립하려면 인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은 내게서 빼앗을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떠나도 내 삶은 그대로죠. 그런데 가족은 다릅니다. 그들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잃기 싫어하는 것들을 쥐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엄마의 사랑이라는 인지를, 남편은 가정의 평화라는 인지를, 자녀는 부모로서의 나라는 인지를 쥐고 있죠. 게다가 그들은 내 약점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에 무너지는지, 어떤 표정에 약한지, 어디를 누르면 죄책감이 솟는지, 수십 년을 함께 살며 그려진 세상에 단 한 장뿐인 지도요. 그러니까 사랑이 깊을수록 협박의 지렛대는 길어집니다. 이게 이 문제의 가장 슬픈 역설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덜 사랑했다면 애초에 협박은 성립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 지금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증거인 셈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안개를 피우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수잔 포워드는 감정적 협박이 크게 4가지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얼굴을 알아두면 앞으로 누군가 당신에게 안개를 피우는 순간 아, 지금 이거구나 하고 알아챌 수 있게 됩니다. 알아채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안개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옅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부터 4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사람 모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쩌면 한 사람이 상황에 따라 4가지 가면을 번갈아 쓰기도 합니다.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는지 가만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가면, 대놓고 으르는 사람. 명절 전 주말입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이번 설에는 우리 시댁 먼저 갔다가 다음 날 갈게. 작년에도 우리 집부터 왔으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번에 차가워집니다. 그래? 너 그렇게 해. 그럼 나도 앞으로 너희 애들 안 봐줘. 매주 화요일마다 봐주는 거, 그것도 이제 없어. 이게 첫 번째 가면입니다. 가장 알아보기 쉬운 유형이죠. 요구를 거절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사람. 그렇게 하면 이혼이야. 그러면 유산은 없을 줄 알아. 다시는 너 안 본다. 처벌을 눈앞에 흔드는 방식입니다. 이 유형이 무서운 이유는 처벌이 실제로 집행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집행되지 않아요. 무서운 이유는 거절과 처벌을 묶어서 학습시키기 때문입니다. 몇 번 겪고 나면 우리는 거절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처벌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머릿속의 상상이 알아서 나를 단속하거든요. 두 번째 가면, 자기를 인질로 잡는 사람. 두 번째 유형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남을 벌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벌하겠다고 합니다. 다 큰 아들이 어머니에게 사업 자금을 요구합니다. 어머니가 예, 엄마도 노후 자금이 있어야지. 이번엔 어렵다 라고 하자 아들이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알았어요. 어차피 나 같은 게 뭘 하겠어요. 그냥 다 접고 어떻게 되든 살든지 말든지 할게요. 어머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얘가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면 어떡하지? 너 정말 헤어질 거면 나 죽어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연인.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난 술밖에 기댈 데가 없다는 배우자. 자기 자신을 인질로 잡고 그 인질의 몸값으로 당신의 양보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가면이 4가지 중에 가장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거절하는 순간 상대에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이 내 책임이 되는 구조거든요. 거절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거절했다가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성인이 자기 인생에서 내리는 선택은 그게 어떤 선택이든 그 사람의 것입니다. 당신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동생의 사업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동생의 사업은 동생의 경영이 결정합니다.
당신이 거절해서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거절로 무너질 만큼 그 사람의 삶이 위태로웠다면 그건 더더욱 당신의 양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상대가 자해나 극단적인 말을 실제로 입에 올린다면 그건 협박 대응의 영역이 아니라 즉시 전문기관과 주변의 도움을 구해야 할 일입니다. 그 둘을 구분하는 것까지가 어른의 일입니다. 세 번째 가면 말없이 앓는 사람. 세 번째 유형은 아예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여줍니다. 남편에게 이번 주말엔 나 친구들이랑 1박 2일 여행 다녀올게 라고 말한 아내. 남편은 그래 다녀와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허락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남편은 말수가 줄고 한숨이 늘고 밥을 깨작거리고 소파에 죽은 사람처럼 늘어져 있습니다. 아내가 왜 그래 어디 아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하죠. 아니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이 괜찮아가 진짜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건 시험지입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네가 알아내. 그리고 네가 알아서 여행을 취소해. 이 유형은 자기 입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표정, 앓는 소리, 무거운 침묵으로 집안 전체를 짓누르면서 당신이 항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정말 교묘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따지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거든요. 내가 언제 가지 말라고 했어?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맞아요. 말은 안 했죠. 하지만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압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네 번째, 가면 당근을 흔드는 사람. 마지막 유형은 채찍이 아니라 당근을 씁니다. 네가 이번에 우리 부서 일 좀 도와주면 다음 승진 때 내가 확실하게 밀어줄게. 엄마 말 들으면 나중에 이 집 너 줄 거야. 당신이 일을 그만두고 살림에 전념해주면 내가 평생 호강시켜줄게. 빛나는 보상을 눈앞에 흔들면서 양보를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언뜻 보면 협박이 아니라 거래 같죠? 그런데 이 거래에는 치명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근은 영원히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조건을 채우면 또 다른 조건이 생깁니다. 이번만 더, 조금만 더. 약속된 보상은 늘 다음 고개 너머에 있고 당신은 그 신기루를 따라 10년, 20년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면 양보한 것들만 산처럼 쌓여 있는 거죠. 자, 4가지 가면을 보셨습니다. 으르는 사람, 자기를 인질로 잡는 사람, 말없이 앓는 사람, 당근을 흔드는 사람. 겉모습은 전혀 다르죠. 어떤 건 공격적이고, 어떤 건 애처롭고, 어떤 건 조용하고, 어떤 건 달콤합니다. 그런데 가면을 다 벗기고 나면 그 밑에는 단 하나의 똑같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네가 뭘 원하는지, 네가 얼마나 힘든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걸 다오. 이게 감정적 협박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이 민낯이 보이기 시작하면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익숙한 말들이 전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지금부터 잠깐 우리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온 문장 몇 개를 번역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하는 말과 그 말이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을 나란히 놓아보는 겁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통제를 사랑으로 포장할 테니 거부하면 너는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이 된다. 진짜로 잘 되라고 하는 말은 듣는 사람이 거절해도 화내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번역. 과거의 헌신을 채권으로 전환하겠다. 너는 평생 상환 의무가 있는 채무자다. 사랑으로 한 일에는 청구서가 붙지 않습니다. 청구서가 붙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투자였다는 자백이 됩니다.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어. 번역. 가족이라는 단어를 방패로 네가 선을 긋지 못하게 막겠다. 이상하죠? 이 말은 꼭 가족이 가족에게 무리한 걸 요구할 때만 등장합니다. 정말 가족끼리 그런 게 없다면 애초에 무리한 요구도 없어야 하는데요. 너만 힘든 줄 알아? 나는 더 힘들어. 번역. 고통 배틀을 열겠다. 내 고통이 더 크므로 내 고통은 발언권이 없다. 그런데 고통은 시합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힘들 수 있고 한쪽이 힘들다고 다른 쪽의 힘듦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알았어, 됐어. 내가 말을 말아야지. 번역. 대화를 일방적으로 닫으면서 다치면 책임은 내게 넘기겠다. 이 말 뒤에 따라오는 침묵은 휴전이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다가와 사과할 때까지 돌아가는 소리 없는 형벌의 시간이죠. 어떠신가요? 소름이 돋는 분도 계실 거고 마음 한쪽이 묵직해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전부 계산적인 악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도 부모에게 똑같이 들으며 자랐고 그게 가족의 언어인 줄 알고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출처가 어디든 이 말들이 당신 마음에 도착해서 하는 일은 같습니다. 당신의 아니오를 잠그는 일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구분선 하나를 그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부탁과 협박은 어떻게 다를까요? 부탁에는 거절할 자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음식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묻고 상대가 이번엔 어려워 라고 했을 때 그래, 아쉽네. 그럼 반찬 가게에서 좀 맞춰야겠다 라고 넘어가면 그건 부탁입니다. 은간한 관계죠. 그런데 거절하는 순간 화가 날아오거나 한숨이 날아오거나 네가 어떻게가 날아오거나 침묵이 시작된다면 그건 처음부터 부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질문에 탈을 쓴 통보였던 거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당신은 마치기만 하면 되는 여러분의 집에서 오가는 그 말들은 어느 쪽인가요? 거절해도 안전한 부탁인가요? 아니면 정답이 정해진 시험인가요? 그런데 이게 막상 내 일이 되면 헷갈립니다. 남의 집 이야기는 명확하게 보이는데 내 집 이야기는 안개 속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7개의 문장을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마음속으로 그렇다 또는 아니다만 체크해보세요. 종이도 필요 없습니다. 손가락만 꼽으시면 됩니다. 하나, 그 사람의 전화나 메시지가 오면 내용을 보기도 전에 가슴이 먼저 철렁한다. 둘, 그 사람 앞에서 거절할 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거짓 핑계를 만들어 본 적이 있다. 몸이 안 아픈데 아프다고 하거나 약속이 없는데 있다고 하거나. 셋, 그 사람과 통화를 하거나 만나고 돌아오면 이유 모를 피로가 몰려와서 한참을 멍하게 있는다. 넷,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일지 예측하면서 말을 꺼내기 좋은 타이밍을 며칠씩 재본 적이 있다. 다섯, 내가 양보했을 때 상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안도감이 드는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허하다. 여섯, 그 사람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말하려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나쁜 거지 하고 삼킨 적이 있다. 일곱, 그 사람과의 관계를 떠올리면 사랑하는데도 숨이 막힌다는 표현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3개 이상이라면 지금 그 관계 안에 감정의 안개가 끼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개 이상이라면 당신은 이미 오랫동안 그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채 걸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7개가 다 해당되더라도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축하드릴 일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당신은 수십 년 동안 이름도 없이 당해온 그 답답함에 처음으로 형체를 부여했거든요.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보이는 적과는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도 어떤 사람은 이 협박에 끄떡도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휘둘립니다. 협박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붙잡고 안개를 피우지 않아요. 귀신같이 사람을 골라냅니다. 왜 하필 당신이었을까요? 여기 한 장면이 더 있습니다. 명절 전날 저녁,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이번엔 전을 좀 줄이면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마늘을 까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할 뿐입니다. 그래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자기 몸부터 챙기더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욕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고 문장만 보면 허락이에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집니다. 결국 그날 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칩니다. 허리에 파스를 붙이고서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만약 같은 말을 다른 동서가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네, 어머니. 요즘은 다들 그래요. 하고 웃어넘기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누구는 흘려보내고 누구는 밤새 전을 부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감정적 협박이 성립하려면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안개를 피우는 사람, 그리고 그 안개가 스며들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협박자들이 파고드는 지점이 당신의 결함이 아니라 당신의 미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담실에서 발견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정적 협박에 유독 취약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다음 4가지 마음의 단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협박하는 사람들은 이 단추가 어디 달려 있는지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필요할 때마다 누릅니다. 하나씩 장면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추, 인정에 대한 갈망. 52의 한 여성은 시댁 모임에 갈 때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동서의 음식을 칭찬하는 날이면 집에 돌아와 밤새 뒤척입니다. 그녀가 두려운 건 비난이 아닙니다. 칭찬의 부재입니다. 착하다, 고생한다, 네가 최고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라기보다 이기적이다, 변했다, 정없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사는 마음. 이 단추를 가진 사람에게 협박자는 실망했다 라는 단 4글자만 누르면 됩니다. 두 번째 단추, 갈등에 대한 공포.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식탁에 침묵이 흐르면 견딜 수가 없어요. 누가 토라져 있으면 제가 먼저 가서 풀어줘야 잠이 와요. 어릴 때 부모님이 큰 소리로 싸우던 집에서 자란 분들에게 특히 많습니다. 그 아이에게 갈등은 의견이 다른 상태가 아니라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갈등의 기미만 보이면 내용을 따지기 전에 일단 끕니다. 불을 끄는 가장 빠른 방법이 내가 항복하는 것이라면 항복하고요. 평화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평화에 중독된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협박자는 압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언성만 살짝 높여도, 아니 한숨만 깊게 쉬어도 원하는 걸 얻는다는 것을요. 세 번째 단추, 과잉 책임감. 남편이 퇴근하고 표정이 어두우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루를 되감아보는 마음. 엄마가 한숨을 쉬면 내가 풀어드려야 한다고 느끼고, 집안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내가 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 말하자면 온 가족의 감정 기상청을 혼자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남편의 기분은 흐림, 시어머니는 비, 아이는 갬. 매일 일기예보를 작성하고 비가 오면 내 탓을 하고 우산까지 내가 들고 뛰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 기상청에 당신 날씨는 없습니다. 당신이 흐린 날 당신에게 우산을 들고 뛰어와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네 번째 단추, 자기 의심. 내 판단이 맞나? 보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가 먼저 올라오는 마음입니다. 분명히 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걸 내 귀로 들었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또 꼬아서 들었지? 라는 말 한마디에 내 기억을 의심하는 마음. 이 단추가 무서운 이유는 협박자에게 최종 판정권을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과한 반응이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매번 상대가 판정하게 되는 거죠. 심판이 상대팀 선수인 경기에서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이 4가지 단추 들으면서 뜨끔하셨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단추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타고난 걸까요? 아닙니다. 배운 겁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동생한테 양보해야 착한 언니지. 여자애가 목소리가. 그게 뭐니? 네가 참아라. 네가 맞이잖아. 엄마 힘든 거 안 보이니? 네가 도와야지.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내 욕구를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남의 기분을 살피는 것이 착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거절은 버릇없는 것이고 순종은 사랑받는 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마음에 깔립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면 안전하다. 내 목소리를 내면 위험하다. 발달 심리학자 게일 슈히는 성인의 삶을 추적한 명저, 어른의 인생 주기에서 이 시기 여성들의 내면을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20대까지 우리는 사회가, 부모가, 배우자가 기대하는 착한 소녀의 옷을 입고 삽니다. 타인의 인정이 곧 나의 가치라고 믿으면서요. 그런데 30대를 지나 40대, 50대에 접어들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질문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찾아오는 순간은 의외로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문득 깨닫는 겁니다. 카트에 담긴 게 전부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거리,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이라는 것. 나는 뭘 좋아하더라?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는데 답이 바로 안 나옵니다. 내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비 오는 날 뭘 하고 싶은지. 수십 년 동안 남의 취향을 외우느라 정작 내 취향은 잊어버린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거울 앞에서 그 질문을 만납니다. 또 어떤 분은 막내가 대학 기숙사로 떠난 날 갑자기 조용해진 집안에서 만나죠.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지?
다들 챙기느라 정작 내 마음은 텅 비었는데 나는 어디에 있지? 쉬희는 이 시기를 가리켜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던 착한 소녀의 허물을 벗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대전환기라고 했습니다. 내 안의 진짜 자아가 드디어 독립을 선언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트에서의 멍한 순간, 거울 앞에서의 낯선 기분은 우울증의 시작이 아닙니다. 각성의 시작입니다. 수십 년 잠들어 있던 진짜 내가 눈을 뜨면서 처음 던지는 질문인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내가 변하기 시작하면 주변이 동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거절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양보 위에서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예전의 당신을 되돌리기 위해 더 짙은 안개를 피워 올립니다. 너 요즘 변했다. 예전엔 안 그랬잖아. 그 나이에 무슨 자아 타령이야. 그러니까 최근 들어 집안 갈등이 늘었다면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그건 당신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개가 짙어지는 건 당신이 안개 밖으로 걸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박하는 사람들이 파고드는 건 당신의 악함이 아니라 당신의 선함입니다. 당신이 모질지 못해서, 상대를 사랑해서, 가족의 평화를 지키고 싶어서 내어준 그 마음을 그들은 당연한 권리처럼 받아갔던 겁니다. 내가 나쁜 아내라서, 못된 딸이라서 갈등이 생기는 걸까 자책하며 보낸 시간대. 이제 그 자책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다만 깨달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개의 정체를 알아도 내일 아침 식탁에서 또 그 말이 날아오면 우리는 또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기를 드리겠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입으로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구체적인 기술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기술은 3단계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1단계 없이 2단계로 못 가고 2단계 없이 3단계로 못 갑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기술의 목적은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말싸움에서 승리하는 화술이 아니에요. 목적은 단 하나. 안개 속에서 내 정신을 붙잡는 것입니다. 1단계. 일단 시간을 번다. 감정적 협박이 성공하는 결정적 조건이 뭔지 아세요? 바로 즉답입니다. 상대는 당신이 당황한 그 순간, 죄책감이 가장 뜨거운 그 순간에 답을 받아내려 합니다. 안개가 가장 짙을 때 서명을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빼앗아야 할 것은 멋진 반박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요구가 들어오고 가슴이 철렁하고 어떡하지 싶은 그 순간 우리가 보통 하는 행동은 2가지입니다. 그리고 둘 다 함정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즉석 항복입니다. 알았어, 해줄게. 그 자리에 어색함을 못 견뎌서 빨리 안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죠. 강자는 편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부터 속이 부글거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또 알았다고 했지? 그리고 그 분노는 갈 곳이 없으니 결국 나를 향합니다. 2번째 함정은 즉석 폭발입니다. 수십 년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지는 거죠. 내가 당신 종이야. 맨날 나만. 속은 후련할 것 같죠? 아닙니다. 폭발은 오히려 상대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이야기의 주제가 바뀌거든요. 상대의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나의 무례한 태도가 도마에 오릅니다. 거봐, 쟤 원래 저렇게 다혈질이야. 상대는 순식간에 피해자가 되고 당신은 또 사과하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항복도 폭발도 아닌 제3의 길. 그게 바로 시간 벌기입니다.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 바로 답하기는 어렵네. 나도 일정 좀 보고 생각해보고 말해줄게. 이게 끝입니다. 거절도 아니고 수락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가 공격할 명분이 없어요. 만약 상대가 뭘 생각해? 지금 대답해 라고 몰아붙인다면 그건 오히려 좋은 정보입니다. 생각할 시간조차 안 주려는 부탁이라면 그건 부탁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니까요. 그럴 땐 같은 말을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생각해보고 말해줄게. 그렇게 확보한 10분, 1시간, 하루 동안 뭘 하느냐? 심호흡하고 산책하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딱 3가지만 물어보세요. 하나, 상대가 원하는 게 정확히 뭐지? 둘, 이걸 들어주면 나는 뭘 잃지? 내 몸, 내 시간, 내 돈, 내 마음 중에서. 셋, 지금 내가 들어주고 싶은 건가? 아니면 무서워서 들어주려는 건가? 특히 3번째 질문이 핵심입니다.
사랑해서 하는 양보와 무서워서 하는 항복은 겉모습은 똑같아도 영혼에 남기는 흔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해서 한 양보는 뿌듯함을 남기지만 무서워서 한 항복은 분노를 남깁니다. 그 분노가 쌓이면 병이 되고요. 2단계. 상대의 감정과 내 책임을 분리한다. 시간을 벌고 생각해봤더니 역시 무리한 요구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거절을 해야죠. 그런데 거절하면 상대는 분명히 감정을 쏟아낼 겁니다. 화를 내든 서운해하든 한숨을 쉬든 이때 마음속에 칼을 하나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자르듯 잘라야 할 게 있거든요. 상대의 감정과 내 책임. 상대가 화가 났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대의 화를 풀어주는 게 내 의무인가? 아닙니다. 성인은 자기 감정을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서운할 수는 있어요. 서운함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하지만 그 서운함을 처리하는 건 그 사람의 몫이지 당신이 항복해서 해결해 줄 일이 아닙니다. 이 분리를 입 밖으로 꺼내는 문장이 있습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상대의 감정은 인정하고 요구는 거절한다. 당신이 서운한 건 알아. 그런데 내가 이걸 못 해준다고 해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이번 일은 정말 내 힘으로는 어려워. 이 문장이 왜 강력하냐면 상대의 논리를 뿌리에서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협박의 핵심 논리가 뭐였죠? 나를 사랑하면 들어줘야 한다. 즉 사랑과 복종을 한 덩어리로 묶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그 둘을 분리합니다. 사랑은 사람이고 이번 요구는 이번 요구다. 묶여있던 사슬을 끊는 거죠. 이 공식은 상대만 바꿔서 어디든 적용됩니다. 몇 가지 더 입에 붙여드릴게요. 친정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엄마가 서운한 거 알아. 그래도 엄마, 내가 엄마를 안 챙기는 게 아니야. 이번 일만 못하는 거야. 다 큰 자녀에게는 이렇게. 네가 급한 건 알아. 그런데 엄마가 너를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방식으로는 못 도와주는 거야. 침묵 시위를 하는 배우자에게는 침묵을 직접 언어로 끌어올리는 게 좋습니다. 당신 지금 화난 거 알아. 말하고 싶어지면 얘기하자. 나는 기다릴게. 그러고는 정말로 평소처럼 지내는 겁니다.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 보지 않고요. 침묵이라는 무기는 상대가 안달할 때만 작동하거든요. 받는 사람이 평온하면 침묵은 그냥 조용한 시간일 뿐입니다. 주의하실 점 하나. 절대 변명을 길게 하지 마세요. 그게 내가 요즘 허리도 아프고 회사 일도 많고 지난주에 병원 갔더니 이렇게 이유를 나열하기 시작하면 상대는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격파합니다. 허리 아픈 건 파스 붙이면 되잖아. 회사 일은 핑계고 변명은 협상 테이블을 차려주는 행위입니다. 이유는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려워. 그게 완성된 문장입니다. 3단계. 고장난 레코드가 된다. 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순순히 물러날까요? 아니요. 수십 년 통하던 방식인데 한 번에 포기할 리가요. 다시 밀고 들어옵니다. 과거를 들춥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옆집 며느리는 안 그런다더라. 눈물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마지막 기술이 이름도 정겨운 고장난 레코드 기법입니다. 옛날 레코드판이 흠집 나면 같은 구간만 반복되죠. 그것처럼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똑같은 결론만 차분하게 반복하는 겁니다. 톤도 높이지 않고 새로운 논리도 추가하지 않고요. 실제 대화로 보여드릴게요. 다 큰딸이 어머니에게 또 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진짜 마지막이야. 많이 급한가 보네. 그런데 이번엔 엄마가 못 도와줘. 엄마는 자식이 힘들다는데 그게 말이 돼? 네가 힘든 건 엄마도 마음 아파. 그래도 이번엔 못 도와줘. 아빠 살아계셨으면 안 이랬을 거야. 그 말은 엄마도 아프네. 그래도 이번엔 못 도와줘. 보이시나요? 어머니는 한 번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딸의 감정을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결론은 1m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어떤 미끼를 던져도 물지 않고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것. 미끼를 물지 않으면 낚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난도가 더 높습니다. 아까 등장했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자기 몸부터 챙기더라 라고 말씀하시던 그 시어머니. 직접 공격이 아니라 혼잣말과 한숨으로 안개를 피우는 분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절 2주 전 며느리가 전화를 겁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 음식은 전이랑 나물은 제가 하고 갈비찜은 사서 가려고 해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요. 차서 온다고? 그래, 너희 편한 대로 해라. 말은 허락인데 목소리는 영하 10도입니다. 예전 같으면 여기서 며느리가 무너졌겠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그냥 다 할게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고장난 레코드는 상대의 온도가 아니라 말에만 반응합니다. 네, 어머니. 그럼 그렇게 준비해서 갈게요. 갈비찜은 어머니 좋아하시는 왕갈비로 좋은 데서 맞출게요. 명절 당일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동서들 들으라는 듯 혼잣말을 하십니다. 요즘은 명절 음식도 다 사 먹는 세상이라더니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여기가 고비입니다. 변명을 시작하면 줍니다. 어머니, 제가 허리가 정말 안 좋아서요. 병원에서도. 이러는 순간 협상 테이블이 차려집니다. 대신 그 말을 공격으로 받지 않고 그냥 정보로 받아 넘기는 겁니다. 그러게요. 세상이 많이 편해졌어요. 어머니, 이 갈비찜 간 좀 봐주세요. 어머니 입에 맞아야 하는데 끝입니다. 반격도, 변명도, 사과도 없습니다. 혼잣말은 혼잣말로 흘러가게 두고 대화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옮기는 거죠. 이걸 몇 번 반복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혼잣말이 효과가 없다는 걸 상대가 학습하면서 혼잣말의 빈도 자체가 줄어듭니다. 여기에 미세 기술을 하나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데요. 바로 미안해 다이어트입니다. 대화를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협박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문장마다 사과를 깔고 시작합니다. 미안한데 이번엔 죄송한데 제가 정말 미안해. 근데 잘못한 게 없는데도요. 그런데 이 습관적인 사과가 상대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아세요? 나도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라는 신호입니다. 거절을 하면서 동시에 그 거절이 죄라고 자백하는 셈이죠. 상대 입장에서는 죄책감 버튼이 여기 있다고 불을 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미안한데 이번 주말은 어려워. 대신 이번 주말은 어려워. 죄송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신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사과는 진짜 잘못했을 때를 위해 아껴두세요. 그래야 사과의 가치도 살아납니다. 처음엔 입이 안 떨어질 겁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목소리가 떨릴 거예요. 정상입니다. 수십 년 된 프로그램을 거스리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울 앞에서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소리내어 연습하세요. 이번엔 어려워. 생각해보고 말해줄게. 서운한 건 알아. 그래도 안 돼. 입에 붙을 때까지요. 실전에서 머리면 하얘져도 입에 붙은 문자는 나옵니다. 자, 이제 영상 초반에 약속드렸던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그 전에 실행 단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 하나만 먼저 치워드리겠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나면 의욕이 차오르죠. 그래서 가족을 앉혀놓고 선언하고 싶어집니다. 나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거야. 당신이 나한테 해온 게 감정적 협박이라는 거 알아? 하지 마세요. 선언은 거의 항상 역효과를 냅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선전포고로 들리거든요. 게다가 감정적 협박이라는 용어를 들이대는 순간 대화는 내용이 아니라 단어를 두고 싸우는 진흙탕이 됩니다. 내가 협박범이라는 거야? 어디서 이상한 유튜브 봤구나? 이렇게요. 변화는 통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조용히 거절할 일은 거절하고 시간을 벌 일은 시간을 벌고 같은 문장을 차분하게 반복하는 거죠. 상대는 설명을 들어서가 아니라 달라진 당신을 겪으면서 새 규칙을 배웁니다. 말이 아니라 일관성이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 이 모든 기술을 배워서 용기를 내서 드디어 선을 긋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심했지 하고 물러날까요? 정반대입니다. 더 심해집니다. 전화를 안 받던 어머니가 하루에 10번씩 전화를 겁니다. 한숨만 쉬던 남편이 이제 며칠씩 말을 안 합니다. 부탁하던 자녀가 이제 원망을 퍼붓습니다. 안개가 옅어지기는커녕 폭풍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무너집니다. 거봐, 선 긋는 게 답이 아니었어.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었네. 그냥 예전처럼 내가 참을걸. 그렇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죠. 그런데요, 심리학은 이 현상에 이미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행동심리학 용어로 속어 폭발이라고 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자판기에 돈을 넣었는데 음료수가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냥 돌아설까요? 아니죠. 버튼을 막 누릅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자판기를 두드리고 발로 차고 흔들어 봅니다. 어제까지 멀쩡히 작동하던 기계가 갑자기 반응이 없으니 더 세게, 더 여러 번 시도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은 작동하는 자판기였습니다. 죄책감이라는 동전을 넣으면 양보가 나오고 한숨이라는 동전을 넣으면 항복이 나오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전을 넣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더 세게 두드립니다. 더 큰 죄책감, 더 깊은 한숨, 더 긴 침묵이라는 동전을 넣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반응이 격렬해졌다는 것은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긋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폭풍은 안개가 걷히기 직전에 가장 거셉니다. 여기서 한 번이라도 항복하면 상대는 더 세게 두드리면 나오는구나를 학습하게 되고 다음번 폭풍은 더 거세집니다. 이 구간을 실제로 통과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3세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친정과 시댁과 남편과 자녀 사이에서 모두의 자판기로 살아온 분이었죠. 어느 날 그녀는 결심하고 처음으로 남동생의 돈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이번엔 못 도와줘. 첫 주 동생은 하루에 5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둘째 주 친정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가 어떻게 동생한테 그러니? 키부츠키. 셋째 주 동생은 가족 단체 채팅방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누나가 변했다고. 돈 좀 벌더니 사람이 달라졌다고. 넷째 주 어머니가 알아누우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울면서도 고장난 레코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편찮으신 건 걱정돼. 병원 모시고 갈게. 그런데 동생 돈 문제는 못 도와줘. 걱정과 항복을 분리한 거죠. 그리고 2달쯤 지난 어느 날 폭풍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동생은 스스로 은행 대출을 알아봤고 그게 그 사람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한 경험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가끔 한숨을 쉬시지만 더 이상 돈 이야기로 딸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30년 동안 제가 동생을 도와준 게 아니더라고요. 동생이 어른이 될 기회를 30년 동안 뺏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폭풍은 바깥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안에서도 옵니다. 선을 긋고 나면 상대가 잠잠한 날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내가 너무했나? 전화 한번 해볼까? 뭐라도 해줄까? 죄책감이라는 감정도 일종의 습관이라서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이 옵니다. 수십 년 동안 죄책감을 느끼는 게 일상이던 사람에게는 죄책감이 없는 상태가 오히려 낯설고 불안하거든요. 마음이 그 익숙한 불편함을 도로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불편한 것과 잘못된 것은 다릅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 근육이 아프죠. 그 통증은 몸이 망가지는 신호가 아니라 근육이 붓는 신호입니다. 선을 긋고 난 뒤에 그 찜찜함도 똑같습니다. 마음에 처음으로 경계라는 근육이 붙고 있는 중입니다. 아픈 게 정상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가 단단해집니다. 보통 몇 주에서 몇 달,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관되게 버티면 폭풍은 반드시 잦아듭니다. 자판기를 평생 발로 차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는 마지막 질문 하나를 꺼내야겠습니다. 이러다 관계가 끝나버리면 어떡하죠? 솔직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건강해집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상대도 새로운 규칙에 적응합니다. 부탁은 부탁답게 하고 거절은 거절로 받아들이는 법을 늦었지만 배우게 되죠. 회복된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 영상 맨 처음에 그 거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몇 달 뒤에 어느 저녁입니다. 여보, 다음 달에 집안 행사 있는 거 알지? 음식 준비 당신이 해줄 수 있어? 같은 부탁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대답이 달라졌습니다. 전 종류는 내가 할게. 그런데 메인 요리까지는 무리야. 그건 사거나 당신이 어머니랑 상의해봐. 그리고 남편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메인은 내가 알아볼게. 전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 화도 없고 한숨도 없고 어떻게 나한테 또 없습니다. 부탁이 부탁으로 오가고 거절의 절반이 거절로 받아들여지고 고맙다는 말로 끝나는 대화. 어쩌면 너무 평범해서 시시해 보이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 평범한 대화가 어떤 집에서는 수십 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서워서 하던 양보가 사라진 자리에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호의가 들어섭니다. 같은 음식을 차려도
시켜서 차린 밥상과 차려주고 싶어서 차린 밥상은 다르잖아요. 관계가 죽는 게 아니라 관계가 처음으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만 드물게 정말 끝나는 관계도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양보라는 동전을 내놓지 않자 떠나버리는 사람. 그런 관계라면 아프지만 직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사랑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양보였다는 것을요. 선 하나 그었다고 무너지는 관계는 애초에 관계가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끝난 자리는 텅 빈 자리가 아닙니다. 진짜 관계가 들어올 수 있는 비로소 비워진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거절 한 번에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실에서 출발해서 마음을 덮는 안개의 정체를 보았고, 협박이 쓰는 4가지 가면을 벗겨냈고, 왜 하필 선한 사람이 표적이 되는지를 확인했고, 안개를 걷어내는 3가지 기술을 손에 쥐었고, 마지막으로 폭풍이 사실은 새벽의 신호라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이 모든 공부의 목적은 누군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족을 심판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영토에 함부로 들어와 마음을 다치게 하는 발걸음 앞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내 자리야. 돌아보면 참 많이도 참았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사느라 내 가슴에 멍이 드는 줄도 모르고 남의 마음부터 살피던 날들. 식구들 다 재워놓고 혼자 어두운 부엌에 서서 이유도 모를 눈물을 삼키던 밤들. 그 시간들이 있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남은 인생은 남의 눈치를 보며 내 영혼을 갈아넣기에는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을 기점으로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이름표들, 착한 딸, 좋은 아내, 완벽한 엄마를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딸이고 아내고 엄마인 것은 당신의 소중한 일부니까요. 다만 그 역할들 앞에 붙어있던 무조건이라는 3글자만 떼어내자는 겁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를 내는 것,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삶의 풍파를 다 지나온 어른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영상을 끄기 전에 오늘 밤 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내세요. 휴대폰 메모장도 좋습니다. 그리고 딱 한 문장만 적는 겁니다. 내가 다음에 거절하고 싶은 일 단 하나. 거창한 거 말고요. 이번 주말 김장은 못 간다고 말하기. 동창 모임 총무. 이번엔 안 맞겠다고 하기.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적었으면 그 옆에 거절의 문장을 미리 써보세요. 오늘 배운 공식대로요. 엄마가 서운한 건 알아. 그런데 이번 주말은 어려워. 그리고 그 문장을 소리내어 3번만 읽어보세요. 어색할 겁니다. 목소리가 작아질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수염을 책으로만 데운 사람과 발이라도 한번 담가본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밤 그 3번의 낭독이 실전에서 당신의 입을 열어줄 겁니다. 그리고 거절에 성공한 날에는 그 종이에 날짜를 적어두세요. 1장, 2장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알게 됩니다. 거절해도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미움받을까봐 그렇게 두려웠는데 막상 선을 긋고 나니 나를 더 존중하는 사람들이 곁에 남았다는 것을요. 기억하세요? 안개는 햇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절 한 번으로 무너질 만큼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존엄하고 조건 없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오랫동안 억눌렸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매일 아침 식탁에서 당신을 지켜줄 단단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댓글에 그 마음을 한 줄 남겨주세요. 같은 길을 걷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더 깊은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충분히 잘 버텨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